이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면 이 특성이 비슷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랜덤 어사인먼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산업에서의 최적의 표준을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는데, 그 인과 추론에 있어서의 골드 스탠다드는 당연히 랜덤 어사인먼트. 조금 더 이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그 코잘 인퍼런스, 인과 추론의 수준에 대해서 그 하이라키를 그려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건데, 가장 위에 있는 방법론이 인과 추론의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로 갈수록 인과 추론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약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더 까다롭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떤 단일 방법론으로서 가장 인과 추론의 수준이 높은 건 바로 이 랜덤 어사이먼트, 무작위 배정에 기반한 실험, 즉 Randomized Control Trial, RC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위에 꼭대기에 이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메타 아날리시스는 어떤 하나의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실험 연구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여러 인과 추론의 결과들을 이제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분석을 우리가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데이터셋에서 반복적인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관찰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기존의 인과 추론 결과가 충분히 신뢰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메타 아날리시스가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거지, 단일 방법론으로는 이 가장 수준이 높은 거는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이에요. 그런데 현실 상황에서는 이 무작위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비록 실험은 아니지만 이 실험과 유사한 어떤 상황을 잘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를 이 준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도 특정 가정 하에서는 이 RCT에 가까운 어떤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런 준실험 상황마저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떤 이런 인과 추론을 방해하는 이 내생성, 인도즈네이티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통계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도구를 도구 변수, 인스트루먼탈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인스트루먼탈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 목요일에 이것만 집중적으로도 길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도구 변수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도구 변수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 실험과 유사한 상황도 활용하기 어렵고, 적절한 도구 변수도 없다면은 인과 추론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현실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에 이제 핵심인데,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리그레션과 매칭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디자인드라는 용어에 이제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놨는데, 실제 어떤 마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뜻에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순한 리그레션이나 단순한 매칭 방법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제 붙인 용어고,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리그레션이나 매칭은 인과 추론에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단순한 리그레션과 그냥 단순한 매칭 분석은 그 아래에 일부러 분리해놨고, 이거는 코잘 인퍼런스 수준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뭐 코잘 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theory에 기반해서 잘 디자인된 어떤 리그레션이나 매칭을 활용한다면, 뭐 비록 위에서 뭐 RCT나 뭐 코자 익스페리먼트처럼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과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디자인 리그레션 혹은 이런 매칭이라는 용어로 임의의 용어로 이렇게 제가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리그레션을 디자인하고 매칭을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오늘 주제 그리고 이 다음 챕터의 핵심 토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맨 마지막 아이 피라미드 밖에 벗어나 있는 게 이제 아무런 뭐 리서치 디자인도 없고 뭐 아무런 이제 디자인도 없는 그냥 단순 뭐 평균과 같은 기술 통계량 이런 건데, 이런 기술 통계량은 현실적으로 인과 추론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라미드 밖에 그냥 빼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절 하이러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이번 주 부트캠프에서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위에 있는 이 RCT, 이 Randomized Control Trial과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리그레션과 매칭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내일은 그 가운데 있는 쿼자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뭐 랜더마이즈 어사이먼트, 뭐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 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왜 그토록 그 인과 추론을 위해서 랜덤 어사이먼트가 중요할까요? 무작위 배정이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랜덤 어사이먼트는 주사위 던지기나 혹은 뭐 동전 던지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통계에서의 어떤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큰 수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매번 1대1로, 매번 50대 50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횟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 그 이론적인 probability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 큰 수의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랜덤 어사이먼트도 이 동전 던지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그러니까 모든 실험 대상에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트리트먼트 그룹, 뒷면이 나오면 컨트롤 그룹으로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특성에 상관없이 그냥 50대 50배 확률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전부 다 반반으로 나뉘겠죠. 이 샘플의 숫자가 충분히 많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반반으로 나뉘니까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의 그 특성은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서로 비슷해지고 비교 가능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컨트롤 그룹을 만들면 이 트리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비교 가능한, 즉 세텔스 파리부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컨트롤 그룹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도 50대 50, 여자도 50대 50, 미혼자도 50대 50, 기혼자도 50대 50, 아이가 있는 사람도 50대 50, 없는 사람도 50대 50, 키 큰 사람도 50대 50, 키 작은 사람도 50대 50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동전 던지기로 나누면은 그냥 두 집단은 평균적으로 뭐 성별이라든지 뭐 결혼 유무라든지 뭐 평균 키라든지 뭐 이런 특성들은 평균적으로는 비슷해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세틀스 파리부스를 만족한다. 즉 이상적인 카운터 팩추얼과 가장 가까운 컨트롤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랜덤 어사인먼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랜덤 어사인먼트가 이 코자 인퍼런스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나머지 특성들이 다 비슷하니까 트리트먼트가 없으면은 잠재적 결과가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우린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어떤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그거는 트리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즉 인과적인 효과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고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연구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에서는 이 대학교에서 교실에서 노트북, 랩탑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실제 학생들의 그 기말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고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진행된 실험인데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이코노믹스 클래스에서 총 50개의 클래스에서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클래스를 랜덤하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은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랩탑과 태블릿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고 두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은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를 둬서 약간의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랩탑과 태블릿의 사용을 허용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그룹은 그냥 교실 내에서 랩탑이나 뭐 태블릿 이런 거 전면 사용 금지를 한 그룹이죠.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트리트먼트는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지 여부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기말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 간의 기말 성적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어떤 고안한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RC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RCT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넘어서 이 RCT가 진짜 믿을 만한 결과인지를 어떤 기준에서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클리어해진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인과추론의 분석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카운터 팩추얼과 컨트롤 그룹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RCT에서의 결과가 충분히 믿을만 하려면은 결국 이러한 세 그룹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트리트먼트는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지 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뭐 average GPA라던가 뭐 성별이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뭐 학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야만 이 그룹들의 차이가 실제로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의 어떤 사용의 인과적인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무작위 배정이 제대로 안 돼서 뭐 트리트먼트 그룹에 뭐 3, 4학년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 뭐 컨트롤 그룹에 뭐 주로 뭐 신입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평균적으로는 3, 4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신입생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학점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특성이 애초에 달라버리면은 그 차이가 이렇게 교실에서의 뭐 랩탑이나 태블릿을 허용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학년에 따른 차이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렉션 바이어스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가 믿을만하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트리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걸 보여주는 표가 바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학생의 비율이라든지 뭐 각 인종별 학생들 비율이라든지 뭐 평균 연령, 이 웨스트 포인트, 이 육군사관학교니까 뭐 그런 군에 대한 경력, 수업을 듣기 전에 GPA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러니까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랜덤 어사인먼트, 무작위 배정이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제일 아래쪽에 트리트먼트 변수를 보면 교실 내에서의 컴퓨터 사용 여부가 컨트롤 그룹은 전혀 없는데 반해 자유롭게 허용된 첫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약 80%의 학생이 뭐 랩탑이나 태블릿을 사용했고 약간의 제약이 있었던 두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약 40% 정도의 학생이 이 랩탑이나 태블릿을 사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도 제대로 잘 먹혔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아마 우리가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RCT에서 기대하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는 사실 뭐 이 세미나에서는 중요하진 않겠죠. 뭐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수행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뭐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의 사용이 뭐 기말 성적을 유의하게 낮추는 걸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과추론 관점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아래 보면은 이 데모그래픽스 정보들 있죠. 뭐 성별이나 뭐 인종 등 나이 이런 것들. 이런 데모그래픽스 정보는 지금 각 그룹별로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됐기 때문에 그룹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 그룹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돼요.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됐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실제 우리가 추정하는 이 코잘 이펙트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정상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랜덤 어사인먼트가 이 데모그래픽스에 대해서도 잘 됐다면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랜더마이제이션을 테스트하는 어떤 간접적인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RCT에 대한 어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케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RCT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RCT의 결과가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 배정이 가능하고 RCT가 가능하면은 사실 코잘 인퍼런스가 그렇게 골칫거리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뭐 실험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그거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런데 아니면 실험을 수행하고 뭐 예산의 문제 이런 거의 문제지 방법론적인 문제는 적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랩 익스페리먼트든 뭐 필드 익스페리먼트든 이런 무작위 배정,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이런 RCT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코잘 인퍼런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은 다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러한 RCT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잘 인퍼런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RCT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앞으로 남은 모든 얘기는 이런 RCT, 랜덤 어사인먼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메인 관심사니까요.